파월 의장의 매파 연설 여파로 글로벌 주요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2% 이상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며 19.1원 오른 1350.4원에 마감했습니다. 네오위즈 신작 피해 거짓이 게임스컴 어워드 2022에 한국 게임사 최초로 3관왕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12%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제주항공이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ST팜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에이즈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RFHIC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39억 원 규모의 신호 송신장치 등 3종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YIK는 삼성전자와 292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AP시스템은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과 142억 원 규모의 OLE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시점까지 매파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느린 경제 성장과 고용 시장의 타격,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3% 넘게 하락을 했고 오늘 중국 시장은 다소 낙폭을 줄였지만 우리 시장과 일본 시장 모두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환율까지 1,350원에 오르면서 불안 심리는 가중됐는데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권은 방어적 포트폴리오 유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시죠. 장 초반 급락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큰 움직임 없이 마이너스 2%대에서 움직였는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18%, 코스닥은 2.8% 빠지면서 779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은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코스피를 5,900억 원 담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6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켓맵으로 전체적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이 큰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하락한 만큼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5만 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기술주와 성장주 섹터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빠졌는데요. 특히 카카오 5%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보수적 포트와 고배당 매력이 있는 맥쿼리 인프라 그리고 고려아연의 상승이 눈에 띄고 한국항공우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위산업 테마는 오늘도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이달 들어서 주가가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달 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자회사의 동박 생산설비시설 증산을 위한 증자였죠. 미 IRA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고요. 고물가의 투자 대안에 고배당 매력도 시장에 관심을 끌면서 오늘 5.64%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랜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입국 시에 PCR 검사 의무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고 우리 정부도 연이어서 입국 시 의무 검사 규정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LCC, 여행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등이 기대감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 테마도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 그리고 강원랜드까지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막판에 다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위즈입니다. 신작 콘솔 게임인 피해 거짓, 한국 콘솔 게임 최초로 게임스컴 수상 그리고 미 트위터 트렌드 1위를 차지를 하면서 글로벌 흥행 조짐의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오위즈 장중에 20% 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소 밀리면서 12% 상승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푸른저축은행입니다. 9월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그리고 이어질 금리 인상 기조에 대출금리 상승 수혜 전망 이슈에 오늘 무려 2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같은 이슈로 고려 신용정보도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지만 실제로 하염없이 내리는 시장을 보고 있으니 힘이 좀 빠지는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올라갈 수 있길 바라면서 ETF 시장 분위기도 알아보시죠. 강했던 쪽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 시장이 밀리면서 인버스 상품들이 상승률 상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 속에 2.1% 밀리면서 2,426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이에 반대로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인버스가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2.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도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현상으로 유럽에서는 라인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이 말라가면서 가뭄 피해 500년 만에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간밤 옥수수와 소맥, 대두 가격들 일제히 오른 가운데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미래에도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이 상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코덱스 반도체가 4%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AMD가 6%, 마이크론은 5%, 엔비디아는 무려 9%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두드려 맞고 말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2%, DB하이텍도 6% 밀리면서 이 상품도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 상품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은 가격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안전자산이란 말이 무색하게 함께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 은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이 상품도 오후 들어서 낙폭 확대한 가운데 3.8%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알아보시죠. 지난주 5거래일 동안 개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와 LNF, 네이버, 삼성 SDI, 대성하이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5만 원대로 내려가면서 강하게 사들여서 일주일 동안 2,43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다음 삼성 SDI 체크해 보시면요. 해외 R&D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하면서 순매수 4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5위 대성하이텍 체크해 보시면요. 8월 20일 신규 상장한 부품 제조업체죠. 상장한 주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들은 연일 사모았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오늘 보시면 태양광과 원자력, 2차 전지, 방산까지 최근 인기 있는 테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오늘 김동관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 견조함을 보여준 가운데 개인은 오를 때 정리하면서 지난주 1,086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다음 현대차 살펴보시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 대표단이 긴급 방미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3%대 밀린 가운데 개인은 19만 원 선에 올라서면 정리하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2022 한경 비즈니스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김준성 메리츠증권 팀장과 함께 패러다임이 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 핵심 포인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대 만발이었던 자동차주가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 이후로 지금 제동이 걸렸는데 특히 해외 시장에서 전기차 모멘텀이 컸던 만큼 실망감이 좀 크게 주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연합회 발표를 보니까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매년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팀장님은 이 자동차 업계 어느 정도의 타격이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현대, 기아 양사가 합쳐서 미국에서 판매한 자동차, 전기차의 대수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누적으로 2만 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법안이 발현돼서 10만 대를 못 판다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긍정적인 뉴스는 분명히 아닙니다. 현대, 기아가 한창 좋은 평가를 전기차에서 받고 있고 그 덕분에 판매 여세몰이를 강하게 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미국도 마침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전기차 확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지금인데 사실 초기에 브랜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점유율 확장을 하면 좋죠. 그런 맥락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부정적 이슈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 이슈로 인해서 제가 내년 또는 내후년 제가 바라봤던 현대기아차의 이익 추정치나 판매 볼륨 추정치를 변경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누적으로 2만 대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중국과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개화가 덜 됐고 미국의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이 한 5% 정도? 우리나라보다도 작습니다. 8, 9%. 전 세계 평균 8, 9%보다도 작고 우리나라 평균 8, 9%보다도 작은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던 볼륨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200만 대 미만에서 올해 400만 대에 육박할 걸로 보이고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200만 대 미만에서 작년에 이제 370만 대, 올해 800만 대에 육박할 걸로 보이고 그런 맥락에서 미국에 수출했던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그 물량이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보내지지 못한다 해도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보내서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륨 추정치나 아니면 실적 추정치를 변경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누적된 판매 대수가 지금 2만 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개화기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시장의 타격을 과대 해석하고 있고 지금 추정치나 이런 거 변경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조금 이제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이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면서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 출장기에 오르니까 이 부분을 또 많이들 기대를 좀 하고 계세요. 네. 어떤 묘수가 있을지, 어떤 해법이 좀 등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인센티브 상향이나 현지 라인 증설 조기 시행 이런 내용들이 좀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어떤 효과로 좀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25년 중순 이후에 가동될 것으로 예정됐던 미국 조지아 공장을 조기 가동하는 것일 겁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 당장 조금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기간을 1년 또는 1년 반 정도 앞당길 수 있다면 투자자분들의 우려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기아의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이런 법안들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법안이 발현됐어도 오는 3분기 또는 4분기 그리고 지난 2개 분기, 올해의 실적들을 보면 정말로 엄청난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소비재나 중간재 업종의 실적이 주저앉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기아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도 주가가 가지 못했고 이 IRA 이슈까지 터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제 생각엔 주가가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들, 현재는 굉장히 재고가 낮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런 실적이 내년, 내후년에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동차 업체를 바라보는 심플한 한마디 기준은 이런 거거든요. 자동차 시장이 20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내연기관 시장은 줄어들고 전기차 시장은 커진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렇다면 기존에 내연기관 시장에서 플레이를 했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투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연기관 시장에서 받았던 점유율보다 전기차 시장에서 받는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쳤을 때 플러스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사실 뭐 미국이라는 아직은 작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단기적 이슈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기 실적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현대기아가 전기차가 됐건 전기차의 전기 동력을 이용해 컴퓨터 칩을 돌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됐건 조금 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이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나 단기 실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인플레 감축법 등은 뭐 물론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는 있으나 이게 뭐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만큼 그런 큰 타격은 아니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애널리스트님께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 5% 정도 개화 단계고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나 중국 시장이 이제 훨씬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2%에 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럽 시장의 전기차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주요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지금 현대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현대기아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이 한 8, 9% 정도 양사합산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작년까지 4%대를 월간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상반기를 넘어가면서 6% 내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시장을 바라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12% 정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까지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기관 시장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취하는 것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시장에서 약한 거죠. 이를테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서도 참 어렵지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뭐 없다손쉽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단 한마디, 내연기관 시장에서보다 더 높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취하여 미래에 우리가 덧셈을 계속 볼 수 있는 회사 인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중국과 기타 시장에서 더 어필할 수 있는 상품성의 차를 내놔야 한다라는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뭐 중국은 제외하고 뭐 그래도 글로벌리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자신 있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 이야기만 했지만 이 실적을 현대차가 한번 보여주긴 했잖아요. 해외 시장에서 뭐 전기차뿐 아니라 그랜저를 필두로 한 세단 그리고 뭐 RV, 제네시스 뭐 이런 고마진 차량들이 판매 호조세를 보여서 실적이 좀 그래도 잘 나와줬는데 사실 지금 이제 경기가 소비자 업종의 수요 전망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 업종, 현기차, 과연 그 매출 성장세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이어갈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가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는 이유는 투자자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수요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공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차량용 반도체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 전반의 차량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업종 전반의 가동률이 낮아졌고 반면에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격차인 초과 수요가 계속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를 주문하면 이제 인도받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즉 초과 수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높은 가격을 자동차 회사들이 영위하는 것을 소비자로서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판매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고 환율 또한 유리하게 작동을 하면서 지난 두 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 다가올 두 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 초과 수요라는 것은 양쪽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새로 진입하는
대기 수요의 축적이 약해질 거고요. 기존에 쌓였던 계약 물량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겠죠.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닥뜨려지는 어느 시점에서 현대기아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재고는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지금 영위했던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크아웃이라고 걱정하는 거죠. 저는 그 걱정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 상반기에는 현대기아가 단순히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애플카 기대감을 가졌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신생 전기차 업체, 자율주행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으로 현대기아가 기술적 진전, 협업의 전개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그 이후에도 주가가 버티거나 상승하거나 이제 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나 뭐 그냥 차량의 판매만이 아니라 그 약간의 레벨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상반기 이제 완성차 업체를 보면 해외 시장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내수 판매량이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공급난에 따라서 출고가 좀 늦어진 영향도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토레스도 좀 돌풍을 일으켰고 또 아이오닉 6는 사전 판매가 첫날부터 굉장히 흥행을 조금 불러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난이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그 내수 판매량 조금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내수가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책적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1,350원을 기록하는 오늘입니다.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손익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입장에선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량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선별 생산까지 하고 있고 내수와 수출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손익이 더 많이 남는 수출을 중심으로 물량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돼서 공급이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내수 시장에도 배분이 많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마진과 고환율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제 수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두 개 분기까지는 앞으로 실적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반기에는 완성차 업체 실적 호조세 어느 정도나 좀 전망을 하실까요? 네, 저는 현대기아의 물량이 제 생각대로 나와준다고 본다면 상반기보다 10%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YOY로 높은 이익 성장, 더블디짓 이상의 높은 이익 성장, 그리고 아마 올해가 분기로도 그렇고 연간으로도 그렇고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하는 실적의 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도 뭐 경기 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수요가 참 무한정인 건 아닌데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이 있으면 뭐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피크아웃을 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이제 상품성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 있을 것이고 미래 먹거리 뭐 이런 것들 말씀 주셨잖아요. 이 현대차가 어떤 부분에서 좀 기술과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소비자의 변화에 발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 변화는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라는 상품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이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전됐던 것과 비슷한 거죠. 자동차라는 것은 지난 150년 동안 이동수단이었습니다. A에서 B로 이동할 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그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서 구매를 하고 소비자로서 활동을 해왔죠. 지금 테슬라나 중국의 플레이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라는 상품은 그런 기본적인 이동이라는 성격과 더불어서 이 데이터 디바이스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디바이스란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며 공유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구매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대당 이익 관점에서 전 세계 모든 브랜드 중에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그 대당 이익이 매분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서비스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사를 했다, 오늘 매출이 찍혔다, 그것은 오늘 손님이 몇 명 왔고 얼마짜리 차를 팔아서 얼마의 마진을 남겼는지가 답니다. 매년
매일 이렇게 장사를 해왔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 10년 전에 차를 산 사람, 5년 전에 차를 산 사람, 그리고 어제 차를 산 사람이 똑같은 상품을 다운로드 받고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의 편리성, 경제성, 재미를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차량을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전기차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건 데이터 디바이스라고 정의하건 기존의 시장보다 더 높은 이익을 취하고 더 많은 볼륨을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화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연 그 데이터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발전을 할 수가 있는가, 소비자의 기호에 밟아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그 미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기차 이 다음에 이제 수소 시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뭐 수소차 시장을 좀 앞서서 이끌어왔고 이 성장성도 좀 궁금하고 자율주행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소에 대해서는 저는 수소 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얕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수소 발전 차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혁신, 기술의 혁명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엄청난 가치 부여가 시작될 때는 제조사 입장에서 시장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읽어야 그 혁신과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데이터 디바이스의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서 배터리 EV를 선택하고 있고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전기차란 단어에 열광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전기폰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의 중심은 전기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은 그 가치 사슬의 핵심은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것이 됐건 비즈니스 모델 중에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됐건 그런 가치 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이나 에너지 솔루션, 네트워크 솔루션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을 현대기아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의 결실을 보여주는 회사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은 지금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네요. 선도 업체로서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네, 우선은 그 에너지가 뭐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고 전기차가 수소차로 변화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고객이 원하는데 맞출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주 투자 의견과 최선호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 의장의 발언 등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걸 오늘도 지난주에도 목도하고 있는데요. 소비가 어려워지고 소비재들의 실적이 어려워지는 그림이 굉장히 뚜렷하게 그려지고 있는 지금이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실적 컨센서스를 높여가고 영업현금 흐름을 단단하게 창출할 수 있는 현대기아, 이 완성차 업체가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내에서는 좋은 주가 선방을 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가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이나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기술 투자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진전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 상승의 탄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현대기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품주보다는 부품주는 양의 함수죠. 앞에 있는 전방업체가 많이 팔아야 좋은 굴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품주보다는 가격의 상승으로 좋은 실적이 기록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미래 기술이 진전함에 따라 그것을 가치평가에 녹여 받아볼 수 있는 완성차 업체가
더 선호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완성차 업체가 잘 나가야 부품 업체들도 따라서 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현대차가 어떤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지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한경 비즈니스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김준성 메리츠증권 팀장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성장 핵심 포인트와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이슈 콕톡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시장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약세장 속 대안이 되어줄 풍력, 인프라 관련 섹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파월이 부른 검은 월요일입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매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파월이 부른 매파의 파장 어디까지 이어질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주요 아시아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추가 하락을 어디까지 염두에 둬야 할지 향후 방향성에 있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변수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일단 변수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 변동성이 커진 점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의 주요 지표들, 국채라든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이러한 측면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조정은 일단은 성장주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대형 IT주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오늘의 우리나라 시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대형 IT 업종 그리고 성장주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방산이라든지 태양광, 태양광과 여기에서 확산을 해서 풍력까지도 오늘은 강세였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였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구성된 주도 업종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을 할 점은 금리의 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기 이 구간에서 금리의 톤에 따라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 오늘 약했던 종목들, 군들 중에서 살펴보면 플랫폼과 관련된 업종, 이러한 군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금리의 변동과 함께 좀 조정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확장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학회, 기술 수출 발표 이러한 국면으로 강했던 제약 바이오 주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기에는 전통적으로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업종 내에서 종목이 차별화될 수 있지만은 업종은 약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성장주는 약세를 보였고요. 태양광, 풍력, 원전, 그동안의 주독 섹터였던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금리의 톤에 따라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 꼽아주셨는데 올해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높은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상반기 지수 레벨대를 보면 단계별로 섹터와 종목별로 또 특징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투자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절대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절대 구간이라 하면 현재 지수의 수준, 그다음에 지수가 뭐 특정 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업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구간은 태양광이라든지 방산, 원전의 상대 강세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지수의 중요성보다는 지금은 업종, 주도 업종 군에 있었던 그 주식들의 흐름이 중요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업종 내에서 전부 다 상승하냐? 지금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업종 내 1등주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해요. 보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러한 군의 주가가 강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이제 주가를 주고 받는 모습, 현대로템이라든지 이제 뭐 한화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확장해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러한 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주이지만 뭐 BHI 이러한 군들 같은 경우가 업종 내에서 1등군의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만약에 그 지수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된다, 그리고 이게 2300대 중반까지 밀리는 점이 나타나면은 여기에서 대형 IT라든지 성장주는 또다시 한 단계 더 레벨의 주가가 다운이 될 거고, 지금 강했던 뭐 태양광, 방산,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300대 중반까지 이 지수가 도달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만 2300대 중반 이러한 구간에서는 업종에서 이제 과대낙폭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200대 후반에서 시장이 대형 IT주, 낙폭과대주 위주로 먼저 반등이 나와서 2300대 중반부터 시장의 업종이 퍼지면서 순환매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조정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는 주도 업종, 그다음에 2300대 중반까지 도달을 했을 때는 이제 다시금 과대낙폭적으로 우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오늘 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350원대까지 연고점이 다시 경신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팔았지만 그래도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이 외국인 매수 섹터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그 점은 유효해요. 유효한 이유가 오늘만 하더라도 환율이 한 19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뭐 연고를 경신하는 환율의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 환율의 구조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달러 인덱스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 뭐 그러한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뭐 강달러로 수반되면서 관련된 여기 편입된 그 세부 자산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흥국 전체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포함, 그다음에 뭐 달러와 비추어 봐서 신흥국의 그 환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에 신흥국군으로 외국인이 비교를 해봤을 때 밸류에이션 자산으로는 우리나라가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고요. 특정 시스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환율 같은 경우가 왜 하루에 19원 이 정도의 변화가 있냐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 위안화 기준으로 해서 해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구조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흥국 단위로 봤을 때 여타 국가에서 뭐 해칭을 하기에 좀 자유로운 구조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까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그 환율이 계속 원화 기준으로 약세를 나타난다 해서 이게 시장이 좀 환율에 반응해서 좀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요 업종군으로 해서 주목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외국인이 시장을 매도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 외국인 매수 섹터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통 나눠볼 이슈는 풍력 산업입니다.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풍력 발전 투자가 50% 이상 증가한 가운데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풍력 시장의 성장 스토리와 국내 기업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터빈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탄력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풍력 시장의 규모 그리고 향후 성장성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한 112억 달러 정도가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규모라고 하면은 확 이해가 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포션에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 룸이 한 2배 정도 더 남아 있다고 보수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대표적으로 업종의 성장을 대입을 할 때 연평균 어느 정도 성장 가능한지 그 여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6년까지 한 연평균 2.3%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아주 배수가 늘어나는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 성장기 단계에서 근데 볼륨이 갖춰진 산업 안에서 연평균으로 한 이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된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기업 중심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확장세에 돌입을 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 유럽 주요국들이 이 해상풍력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글로벌적인 대표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베스타스라든지 지멘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해상풍력의 선두 기업이기도 하고 지멘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해상풍력의 1위 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일단 대표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산업에 확장을 해보면 특정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과 함께 뭐 기술을 교류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풍력에서도 구조물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 중점이 될 수 있는 게 뭐 하부 구조물,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뭐 사업을 영유를 하든지 그러한 구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 양대 대표적인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이 풍력 사업 자체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각 파트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확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도 포함이 돼 있다는 점을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적으로 지멘스와 베스타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CS 윈드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말씀 주셨던 그 덴마크 베스타스와 CS 윈드가 9월 합작 법인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내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부 구조물 부분은 뭐 글로벌 탑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해외 업체와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류라고 하면 기술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그러한 점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월부터 CS 윈드는 베스타스와 합작 법인을 출범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 변압기라든지 그러한 기술에 대한 공고함이 있어요. 근데 그 태양광도 그렇지만은 풍력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면은 이게 대표적인 하부 구조물, 해적 케이블, 타워 이러한 구성이 함께 돼야지 단계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규모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2030년까지 기가와트 환산으로 하면 한 7.9기가와트, 8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풍력 설치 규모가 이 정도인데 한 1기가와트당 5조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환산을 해보더라도 한 40조의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전방 시장의 국내 구성만으로 이 정도의 40조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입찰을 따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이제 매출의 성장이 답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워낙 그 천연가스라든지 원유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군의 그 에너지의 효율이 비교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점을 생각을 하시고 단순히 지금 매출이 증대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출이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성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미래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일단 불안정하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요. 대응 전략과 최선호주가 있으실까요? 네, 좀 심플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때 업종을 확대할 필요는 없고 그 업종 내에서도 단연 1등주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 해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뭐 단가를 정해놓고 시총을 정해놓고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겠고 최선호주는 상강 M&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강 M&T는 SK 에코플랜트로 인수가 되는 단계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 구조적인 변화는 하부 구조 단지와 관련해서 한 50만 평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가능한데요. 기간이 한 2, 3년 정도는 남아 있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난이도가 높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이를 통해서 해외 업체의 수주를 따낼 수 있다는 점까지 연결을 해보면은 사업 내에서는 기술력은 갖추고 있고 실적까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하부 구조물 쪽으로 강점이 있는 삼강 M&T를 풍력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이슈는 인프라 산업입니다. 인플레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 수혜 자산인 원자재는 변동성이 높아서 최근엔 인프라 관련주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도 급락장 속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프라 관련 산업과 대응 전략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프라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국내 인프라 관련 투자 어떤 시각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개별 기업보다는 뭐 펀드 성향을 띤 그러한 요소들이 있겠고요. 그 펀드라고 하면은 실제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그러한 기업들 쪽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OC 산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게 수주를 따내고 여기에 따라서 이익 분배 같은 경우가 인프라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입찰 자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약간 펀드 성향을 갖춘 기업들 쪽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최근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수익에 대한 배분, 그러니까 즉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게 투자에 대한 하방을 잡아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근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나중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에너지, 사회적 인프라 등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도 인프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주목할 산업이나 업체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미국 다 포인트는 경기입니다. 왜 경기냐면 중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하면 이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강하지 않아요.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종목군은 강하지 않은데 전통적인 인프라를 영위해 오던 굴삭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진성TEC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시세의 연속성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 미국 다 공통적으로 국영제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가 비중이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이제 성장주와 연관된 디지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시장 안에서는 지금 시세가 연속되기보다는 이벤트성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이러한 그 새로운 플랫폼 단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직접 지금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단계적으로 한 내년, 내후년 이러한 단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지금은 짧게는 인프라 관련주, 새롭게 플랫폼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국영제 관련해서 종목들 정도로 추려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였죠. 최근 5G가 반짝 관심을 받았고 또 천연가스 관련 유틸리티주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관심 기업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금은 한 대안투자라든지 해지 정도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추세적으로 강하지만은 연속적인 강세는 다시금 봐야 되거든요. 관광과 관련된 세아제강 아니면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광고와 관련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이 정도 군으로 대표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고 다만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과 변동과 관련된 해지 수단으로 접근하겠구나라는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펀드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담는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아야 되는 게 좋을지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에서 뭐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로 찾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그 성장주 같은 경우가 약간은 할인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분배 성격으로 접근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20% 내 정도로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컬러가 지금은 그렇게 몰려 있는데 이게 성장주가 다시 받게 되는 환경, 즉 뭐 연말 이후 1분기 이 정도 구간에서는 그 예상 수익률 대비해서는 덜 나올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네. 점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트 분배 성격으로 20% 내로 제한적으로 접근하자는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시장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풍력, 인프라 관련 섹터까지 점검하고 전략 세워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